7월 30일 로마군과 카르타고 원정군은 칸나이 평원에서 마주했다. 앞서 칸나이를 점령한 한니발의 군대가 추가로 칸나이 평원의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군은 카르타고군 진영 근처에 2개의 진지를 편성한다. 양군이 위치한 이곳은 주변에 강과 숲이 있어 한니발의 기병이 우회기동하기에 불편한 장소였다. 로마인들은 한니발이 그동안 장깨를 부려서 승리했다 생각했기에 지금 같은 조건이라면 자신들이 필승할 것이라고 믿었다. 전투에 앞서 두 집정관은 전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2차 일리리아 전쟁을 1년 만에 승리로 장식했으며 집정관 경력이 있던 파울루스는 평원에서의 싸움을 반대했다. 한편 바로는 칸나이 평원에서 결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에게는 군사적인 커리어가 없었지만 칸나이 전투 이후에 다양한 중책을 문제없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바로도 파울루스 못지않게 로마에서의 입지가 탄탄했던 인물이었다. 8월 2일에 이르러서야 두 집정관은 어느 정도 의견 조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전투 전날 한니발은 강가에서 식수를 깃는 로마군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때문에 로마군은 충분한 식수를 확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방해 공작으로는 로마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로마군은 병력 10,000명을 후방에 배치한다. 이들은 아군의 승리가 확실시되면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당시 로마군은 두 집정관의 군대가 하나로 합쳐졌기에 하루씩 교대로 군을 지휘했다. 칸나이 전투 당시 군의 지휘권은 바로에게 있었다. 로마군 중앙보병대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로마의 군단병은 중앙 우측에, 동맹시 보병은 중앙 좌측에 배치했다. 이어서 각 병사 간의 간격을 조밀하게 하여 매우 두꺼운 진영을 형성했다. 이는 지난날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 군단병이 한니발의 중앙 보병대를 돌파했던 사례를 참고한 것이었다. 이번에야말로 로마군은 양과 질에서 압도적인 보병 전력을 통해 한니발의 중앙을 찍어 누르려는 계획이었다. 기병 배치는 좌익에 동맹시 기병대가 있었고 우익에는 로마 기병대가 위치한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그것은 측면의 기병대가 한니발 기병대의 공격을 얼마나 막아내느냐의 문제였다. 다행히도 전장의 우측은 강이 흐르고 좌측은 숲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전투처럼 한니발의 기병이 강세를 보이지 않으리라 보았다. 한편 한니발은 적들의 두꺼운 보병 대열을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중앙 보병 대열을 초승달 모양으로 변화시키는 작전을 세운다. 이는 전면으로 돌출된 부분이 로마군의 강공을 받고 점차 물러나게 되면서 후면으로 볼록해지면 역으로 로마군이 공격받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작전도 중앙보병대가 얼마나 적의 타격을 버티느냐에 달려 있었다. 때문에 한니발은 중앙 갈리아 보병대 사이로 정예의 스파니아 보병대를 섞어 배치한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직접 중앙을 지휘하여 중앙 보병들의 사기를 높였다. 정예 부대인 리비아 중장 보병대는 양익에 배치한다. 또한 강이 흐르는 지점에는 로마군이 소수의 기병만을 배치할 것이라 판단한 한니발은 강력한 중기병들을 이곳에 집중 배치했다. 반대편은 바로의 지휘를 받는 동맹시 기병을 한니발의 누미디아 기병이 담당했다. 병력 배치를 마친 양군 사이로 적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잠시 후 양측 원거리 병과의 교전이 전개됐다. 하스드루발이 지휘하는
카르타고 좌익 중기병대가 로마군 우익 기병대를 향해 돌격한다. 로마군 우익 기병대를 지휘하는 파울루스는 적 기병대에 맞서려 했으나 발레아레스 투석병의 투석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 파울루스가 말을 탈 상태가 아니었기에 적이 돌격해오는 상황에서 로마군 우익의 기병들은 말에서 내려 파울루스를 호위했다. 기마 상태에서도 적 기병을 이기기 어려운데 하마 상태가 된 파울루스와 그의 기병들에게 적들의 무수한 투창이 이어졌다. 순식간에 로마 우익 기병대는 전원 목숨을 잃었다. 강가 쪽 승부가 카르타고의 승리로 결정된 사이에 전장의 주요 무대인 중앙 보병대들은 점차 거리를 좁혀갔다. 일자진을 유지하던 한니발의 보병대는 중앙이 빠르게 전진하면서 초승달 형태로 진영을 변화시켰다. 우연찮게 강한 모래 돌풍이 전장을 덮쳤다. 때문에 양군의 시야는 극히 제한되었다. 신병이 많았던 로마 보병대는 이런 변수에 당황스러움과 공포감이 피어올랐다. 반면에 한니발을 따라 온갖 고난을 헤쳐온 한니발의 보병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에 해가 떠오르면서 강렬한 햇빛이 로마군의 눈을 다갑게 만들었다. 전날에 한니발 기병의 습격으로 식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로마군은 갈증마저 들었다.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 또한 한니발이 의도한 것이었다. 이렇듯 한니발은 적의 심장부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곧바로 양측 보병들은 격돌했다. 로마 보병의 강력한 맹공에 갈리아 히스파니아 보병들은 방패로 맞섰다. 한니발과 그의 동생 마고는 전열 이곳저곳을 누비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니발의 중앙은 그의 계획대로 반대쪽으로 볼록한 초승달 모양을 완성해갔다. 로마 보병대는 더욱 밀집하여 적의 중앙을 박살내기 위해 모여들었다. 한편 마하르발이 지휘하는 카르타고 우익 기병대는 바로의 기병대를 능숙하게 견제했다. 누미디아 기병대는 히트앤 드론을 구사하며 로마 기병대에게 충실한 데미지를 누적시켰다. 어려운 전황에도 바로는 적의 중앙이 돌파되면 승리는 로마의 것이라는 생각에 굳건히 버텼다. 그때 파울루스의 기병대를 무너뜨린 하스드루발의 중기병대가 바로의 기병대로 돌격해왔다. 양쪽에서 몰아치는 공격에 바로의 기병대도 패주했다. 카르타고의 기병대는 이들이 다시 전장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추격을 전개했다. 양익의 아군 기병대가 박살나는 줄도 모르고 로마 보병대는 중앙 돌파에 더욱 매진했다. 로마 보병대가 리비아 중장 보병대가 위치한 지점을 지나쳤을 때 한니발은 리비아 중장 보병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신호를 받은 리비아 중장 보병대는 조금 더 전진한 다음 적의 양측 후방으로 방향을 돌려 공격을 개시한다. 용맹한 로마 보병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뒤늦게 인지했다. 삼면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로마 보병대를 더욱 밀착시켰다. 마침내 병장기를 휘두를 공간마저 부족해졌을 때 추격을 중단한 마하르발과 하스드루발의 기병대가 돌격해왔다. 후방에서는 적 기병대의 투창 공격이 쇄도했으며 나머지 방향에서는 적 보병들의 맹렬한 공격이 이어졌다. 군대의 지휘관인 파울루스는 죽고 바로는 패주했기에 위기를 해결할 어떠한 명령도 받지 못했던 로마 보병대는 그대로 괴멸당한다. 이 당시 로마는 중장보병 대여를 3열로 구성했다. 최전선에 있는 벨리테스가 투창 공격을 마치면 즉시 후방으로 이동하고
일열의 하스타티가 전열을 형성하여 전투에 임한다. 이후 전투에서 피로가 누적된 하스타티가 후방으로 물러나면 교대한 2열의 프린키페스는 교전을 이어갔다. 3열의 트리아리는 프린키페스가 적과 교전을 전개할 때 빈틈이 보이는 곳을 지원하거나 전투에 지친 프린키페스와 교대한 뒤에 후방의 아군이 퇴각하는 동안 적의 추격을 받아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때 후방의 하스타티와 프린키페스는 트리아리가 적을 막는 동안 후퇴하거나 혼합하여 두 개의 전열을 형성한 뒤 트리아리와 교대를 준비했다. 로마군 보병대는 이러한 대형을 운용했기에 전투로 인한 피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며 설령 전투에서 패전을 해도 전멸을 피할 수 있어 왔다. 이러한 로마군의 전술을 마니플루스 전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니발이 구사한 포위 전략은 로마의 보병 대형 전체를 삼켜서 압박하는 형세였기에 이들은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앞서 로마군이 계획했던 대군을 바탕으로 한 중앙 돌파 전략은 애초에 마니플루스 전술과 상성이 좋지 못했다. 로마군의 무리한 돌격은 아군 보병들이 과도하게 밀착되면서 마니플루스 전술을 펼칠 최소 공간을 파괴했다. 이로 인해 로마군은 자신들의 최고 무기를 스스로 버려버린 셈이었다.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의 피해 규모는 5만에서 7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포로는 약 2만여 명에 달했다. 고위 지휘부의 피해도 상당했는데 참전한 원로원 의원들과 높은 관직을 지냈던 고급 지휘관들도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영광급 장교였던 천인대장 29명도 전사했다. 지난날 한니발과 대적했던 미누키우스와 그나이우스도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편 아군이 도륙나는 아수라장 속에서 간신히 달아난 병력도 있었다. 로마 원로원은 적을 남겨두고 도주한 생존자들을 패배의 책임이란 명목으로 시칠리아로 보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로마로 귀환하지 못했다. 칸나이 전투는 한니발을 패전의 천재에서 전설로 격상시킨 전투였다. 한편 한니발 원정군의 피해는 5,700에서 8,000여 명으로 파악되며 피해 입은 병력의 대부분은 켈트족 병사 4,000여 명이었다. 로마에게 칸나이 평원의 패배는 실로 뼈아픈 타격이었다. 이미 트레비아 전투와 트라시메네 호수 전투에서 6만에 육박하는 병력 손실을 입었고 다시 칸나이 평원에서 7만에 이르는 추가 손실로 로마의 존폐가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법무관 루시우스 포스투미우스 알비누스가 2만 5천여 병력을 이끌고 한니발에게 호응한 갈리아 부족을 정벌하려다 리타나 숲에서 갈리아 부족의 습격을 받아 전멸하고 만다. 다음 날 아침 한니발은 로마에 사절을 보내 포로들의 몸값을 요구했다. 포로들의 가족들이 원로원에게 간곡히 구명을 요청했으므로 원로원은 곧바로 회의에 들어간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당시 로마는 포로들의 몸값을 지불할 재정이 부족했다. 또한 포로들의 숫자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한니발에게 저항하기는커녕 공포에 사로잡혀 포로가 된 것을 매우 큰 수치로 여겼다. 설사 몸값을 지불해도 지급된 자금은 한니발의 군세를 강화시킬 뿐이었기에 로마 입장에서 몸값 지불은 자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니발의 제안은 거절된다. 로마의 결정에 한니발은 아쉬워했지만 포로들을 매각해서 군비를 확충할 수 있었다. 한편 로마의 대중들도 패전의 후폭풍을 받았다. 로마 시민들은 절망했으며 페스타의 여사제들 중에 2명의 여사제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중 한 명은 생매장에 처해졌고 다른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패전과 사제들의 일탈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민심을 잡고자 그리스의 10일 예언서를 살펴본 로마인들은 예언서가 일러주는 대로 희생제를 준비했다. 의식의 제물로 그리스인 남녀와 갈리아인 남녀를 가축 시장에서 생매장함으로써 신에게 로마의 안녕을 기원했다. 또한 칸나의 전투에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것을 금지시켰고, 전투 이후 흩어진 생존 장병들의 숫자와 위치를 파악했다. 이와 동시에 한니발 군대의 동향도 면밀히 주시한다. 얼마 후 집정관 바로는 로마로 소환된다. 카누시움에 직결한 바로의 병력은 법무관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 마르켈루스를 파견하여 지휘를 맡겼다. 오스티아에서 해군을 이끌었던 마르켈루스는 카누시움으로 투입 전에 휘하 병력 1,500명을 로마로 보내서 도시의 수비를 강화시켰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